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변곡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마감할 때 이제 오늘 시장이 옆으로 행보하거나 그냥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분 좋게 시장이 급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자, 오늘 시장이 급등이 나왔던 배경이 무엇일까? 수급이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그동안 계속해서 증시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줬고 시장 자체가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쇼커버링까지 전개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역할을 연기금이 해줬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전환을 해주니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연결이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이제 2030포인트 근처 오니까 또다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에도 유입을 해줬기 때문에 결국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강하게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2000에서 2050포인트의 박스권 흐름 그리고 중간 마디였던 2030짜리 이 자리 때 오늘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왜냐면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띄었던 업종은 무엇이었냐? 삼성전자를 첫 번째로 들어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라가면 시장 빠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철강업종 그리고 조선업종, 대표적으로 납포가대주들입니다. 그리고 기계업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이런 두산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강세를 띠면서 거의 납포가대주들이 강하게 움직인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왜 매수가 들어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나씩 좀 되짚어 보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MSCI 코리아 인덱스입니다. 자, 앞전에도 MSCI 코리아 인덱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대부분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특히 패시브 펀드라고 해가지고 일정 종목에 대해서 똑같이 자금이 유입될 만큼 살 때 똑같이 맞춰가는 것이 이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환율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채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었는데 국내 증시는 채널 패턴의 하단을 이탈했었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단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21선을 돌파하고 어저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것인데 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MSCI 코리아 인덱스는 환율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꺾여야지 사실은 반등이 나오기 수월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100V라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 자체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홍콩이나 항생지수 중국까지 해서 신흥국들 전체가 돌아가는 그림이 나왔다고 하죠. 특히 대만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만간 시행이 되겠죠. 근데 금리 인상 전에 시장에서는 반영이 어느 정도 해놓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다음 주 있을 ECB 통화 완화 정책, 부양책 여기서 모멘텀을 갖고 들어오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부분을 시장이 인정하고 먼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면 국내 증시는 한 단계 더 위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많죠. 국내 증시가 올해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그동안 박스권을 그렸던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높은 실적을 나타낸 상태이고 내년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동안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중국에서의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미국에서의 계속해서 경기 회복세가 잘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증시를 볼 때 환율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19일 날이었죠.
19일날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요. 그때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시장에서 환율 자체가 이제 9월 달에 고점 만들면서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탈하면서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들어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다시금 달러화가 10월 달 FO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했었죠.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다시금 유입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 자리대가 이제 전체 하락폭의 62.8%짜리이기 때문에 되돌림 성향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1140원에서 50원 사이에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율 자체가 이제는 밑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박스권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환율 자체가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로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ETF 잔고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미 시장에서는 2007년도부터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미 세 차례 거쳐서 다 빠져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해소가 된다면 결국은 시장에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편입이 되게 되고 중국 자체가 신흥국 통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기초 통화를 가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중국이 이제 신흥국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 언제 들어오냐가 관점인데 우선은 이달 말일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이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 부분 때만 잘 끝나고 난다면은 오히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12월 달 증시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오는데 12월 달 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선물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 차트도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 지수와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그립을 계속해서 그려준 그런 모습이었죠. 자, 박스권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항상 저점이 240이라는 선을 맞춰줬고요. 고점은 270에서 275자리에 맞춰줬죠. 그래서 항상 이 박스권의 중간 마디가 255포인트가 되는 위치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55포인트라는 자리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내려왔었죠. 근데 이 240이라는 자리대가 굉장히 좀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2011년도 이후에 주가가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 때 240이라는 선이 월봉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강세가 이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림이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왔었는데 8월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가 불각이 되면서 투매까지 나오면서 240을 깨버렸죠. 깨고 나서 시장에서 강한 반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굉장히 급반등이 나왔던 것이 왜? 과매도가 떨어졌으니까 과매도 분만큼 가격이 움직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달 조정을 받을 때 240이라는 선을 안 깼죠. 그러면서 바다가 다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240을 안 깼으니까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에 240이라는 선을 깰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단 자리대를 지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대에서 평균적으로 앞전에 올라갔었던 3개월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단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11월 달 증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내일하고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더 보이게 된다면은 결국 이번 달 11월 달 증시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큰 하락 조정이 아니라 결국은 왔다 갔다 한 조정인 상태로 잘 소화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대형 지수를 앞전에 제가 주봉 차트를 만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결국은 PBR, 트레이닝 PBR 1.0배라는 자리대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때 자리대 이탈 크게 했다가 바로 급반등했다가 이 자리대 다시 살려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탈했다가 바로 지난주에 살려놨는데 이번 주에 올라간 모습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봉사에서 보게 되면 1910에서 30이라는 직전 고점이 남아있는데 직전 고점을 뚫으면은 결국 그림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N자형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주봉상에서 N자형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과 연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어진다면 이번에 무슨 자리? 전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디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간단하죠. 시장에서 이제는 조정이 제가 볼 때 12월 달에 조정이 나온다 할 때는 세게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올 때 12월 다음 주까지가 중간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인데 내일부터 해서 11월 30일이 제일 중요하고 12월 1일, 2일 이 정도인데 이때 조정이 나온다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략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거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시장에서 배당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연기금의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여태까지 나갔다가 매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반복된 패턴입니다. 어디를 먼저 들어옵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은 뭡니까? 실적이 좋고 그리고 낙폭이 크고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아서 지분이 떨어진 종목. 이런 종목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는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알려줬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죠. 올해 제가 배당이 가장 높은 해라고 했습니다. 사상 최대 배당. 즉, 올해는 예상되는 금액이 15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이제 조만간 12월 달에 거칠 건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은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이 시기를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만 넘어간다면 그러면 외국인들은 재차 국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 11월과 12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연기금이 2010년부터 14년까지 평균적으로 2개월 동안에 1조 8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매수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 배당 때문에. 근데 배당 때문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연기금 같은 경우 주식 대여를 많이 해줍니다. 즉 공매도가 나왔던 물량 중에 일부는 대부분 연기금의 물량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들 공매도 세력이 청산을 하는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이 청산이 작을 때가 있어요. 언제? 실적들이 안 좋을 때. 배당 자체가 적고 실적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연말 배당에 대해서 주식을 대체하는 쪽에서 그냥 갚아보면 됩니다. 배당금만큼 되돌려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배당이 워낙에 크고 업황이 돌아가는 구조이고 대형주들이 내년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커버링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커버링 한다면은 현재 외국인들 연기금에서는 추가로 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까지 연기금이 한 6천억 정도 샀으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12월 달까지 1조 이상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다가 프로그램 매수도 역시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이 시장을 받치고 좀 더 끌어올려준다가 기본 전제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다면 쌍끌이 형태로 지수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증시가 여러분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12월 달은 열심히 주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잘 공략하시고 그래서 가는 종목들 좋은 시기에서는 챙겨 드셔야 되죠. 그래서 N자 상승이 나올 때가 굉장히 폭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짚어보자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보게 되면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강한 섹터, 가장 강한 종목들은 뭡니까? 낙폭과대주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LG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뭐 LG, 정유 다 팔았다 말씀드렸죠. 왜 다 팔았느냐? 추가로 2, 3% 먹을 바에 낙폭과대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러면 낙폭과대를 선별을 해야 되는데 낙폭과대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간단합니다. 제가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쇼커버링이 나와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매도가 많은 물량. 공매도 물량 자체가 많은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의 종목들이 대부분이 대차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기금 지분이 많은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뭘 봐야 됩니까? 주가가 그동안 꾸준히 올라간 종목은 대상이 아니죠. 왜? 이미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거나 뭐예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종목이 딱 나와지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공매도가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뭐예요?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뭐예요? 배제를 해야 되겠죠.
간단해요. 그러면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들은 뭐냐? 현대상선, 삼성중공업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배당 못합니다. 이런 종목 배제를 해야 되겠죠. 두산그룹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 별로 좋게는 안 봤고 두산중공업을 좀 좋게 봤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공매도가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두산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던 그런 부분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가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있었고 LG 디스플레이가 있었죠. 자, 이번 주에 가장 대형주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뭐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해줬어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냐? 실적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밸류는 너무 쌉니다. 왜? 중국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게끔 중국이 이제 이쪽 산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디스카운트 받는 게 적당하냐 이 부분에서 이들 종목은 너무나 싼 거예요. 예전에 적자일 때 가격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들 종목들은 뭐예요? 모멘텀만 실리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밸류가 좋아요. 주가가 올라간 폭이 없어요. 그러면 SK하이닉스라든지 HD플은 뭡니까? 연기금의 지분이 맞냐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면 보자고요. SK하이닉스는 연기금 지분이 얼마 있습니까? 9.65%. LG디스플은 8%. 그 다음에 LG노텍도 제가 지난주에 공략을 했었죠. 왜? 연기금 지분이 12.7%였으니까. 주가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제가 자동차라든지 은행, 증권, 철강 이런 것들 말씀드리죠. 아직까지 은행은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가 올라간 폭이 없어요. 배당은 많죠. 그 은행주가 12월 달에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증권도 왜? 증권도 현재 기간에서 연기금의 지분이 많은 상태이고 배당이 많죠. 주가 올라간 폭이 없어요. 그러면 증권은 어디서 모멘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되죠. 지수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면 모멘텀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주들. 왜? 건설에서는 제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두 개만 본다고 그랬었죠. 실적이 좋고 밸류 메리트가 높고 주가 올라간 폭이 없고 그리고 공매도도 있지만 뭡니까? 연기금의 지분이 9% 12%. 그래서 이렇게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하면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전기차다 이쪽 다 던져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 이런 쪽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얼마 나옵니까? 5에서 10%씩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대형주는 순환이 꽃이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생각 못하면은 간단해요. 이런 과정 생각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낙폭과대는 공략하는 거 아니다. 지금 시장은 주도주만 공략해야 된다. 여전히 전기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쫓아가지고 수익을 내냐? 못 내죠. 왜? 2, 3% 수익 나다가 제자리 왔다가 손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냐? 쉬는 구간이니까. 쉬어야 될 자리에서 공략해가지고 주도주라고 하니까 쫓아가는 습관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어느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소형 코스닥 제약바이오 쫓아갈 때 그 습관이에요. 대형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대형은 기준이 있어야죠. 왜 납폭가들을 공략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냐? 이런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건설, 철강, 자동차, 그 다음에 증권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이런 배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 그리고 폭의 차이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형은 볼 게 많아요. 대형주는 사실 매매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대형주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올라갈 때 타면 되지. 이게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그게 안 돼요. 왜? 인내심도 있으셔야 되고 주요 자리에 대해서 갖고 버틸 줄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형은 순환이나 이런 것도 다 타려면 복잡하게 다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시라고요. 이 방송 계속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들 차트 한번 보자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아주 핫했죠. LG 디스플레이 특징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실적은 좋아요. 근데 중국에서 LCD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급 과잉으로 갈 거야. 디스카운트 요인을 계속 받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주가 2만 원 자리 때는 무슨 자리입니까? 예전에 2013년도 이럴 때 LG 디스플레이가 적자를 볼 때의 주가인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실적이 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고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예전에 적자일 때 주가를 받는 거냐. 그러면 주가가 못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1월달 37,000원던 가격대부터 쭉 하락 추세 그렸죠? 하락 추세 그리다가 바닥권에서 놀고 있죠? 놀다가 뭐합니까?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주가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공매도가 꾸준히 있었으니까.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공매도 그래프인데 공매도가 꾸준히 나왔던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강하게 돌파가 나온 자리대가 실제로는 5번째 자리인데 이 자리에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 돌파했죠. 추세 돌파했으니까 이제 무슨 그림이 됩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기본 마디가 박스권이다 이거죠. 그럼 단기적으로 들어왔다면 무슨 자리? 24,500원에서 25,500원 자리는 비중을 축소한 자리, 일부 수익 실현한 자리. 그리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고 G테스트 다 받아주고 과정 거친 다음에 마디폭 하나 뽑아주면 얼마? 3만 원이라는 가격을 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들어갈 때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돌파가 나왔네? 그리고 나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보면 뭐예요? 단순히 낙폭과대 보는 거 아니야? 왜 안 봅니까? 상승폭 마디가 가장 좋은 대형주가 이번 주 LG 디스플레이였는데 그래서 낙폭과대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거가 명확하죠. 왜? 연기금 지분도 많고요. 공매도도 많고요. 실적은 좋아서 저 밸류에서는 저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 올라간 폭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OLED 투자, OLED가 내년부터 개화된다. 모멘텀 하나 들어오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과정이 있죠. 올해 반도체 실적 나쁩니까? 아니죠. 매 분기 1조 이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받쳐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가요. 왜? 중국에서 메모리 산업에 진출한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기술 격차가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중국이 아직 생산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향후 안 좋을 것이다.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어떻게 돼요? 외국인기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죠. 왜? 심리적으로 모멘텀이 없다 이거예요. 안 좋다 이거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바닥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를 보면은 앞전에 박스권을 41,500원에서 51,500원 정도 만들어줬죠. 박스권 자리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투자한답니다. 그러면서 주가 쭉 내려왔어요. 이 당시부터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주가가 무너졌죠. 무너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마디 하나만큼 떨어진다면 원래 정상적이면 31,300원 정도 자리가 하단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31,300원보다 조금 더 빠졌죠. 어디까지? 3만 초반까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반등이 바로 나오죠. 왜? 그동안의 시에서 낙폭과 됐다는 기술적 반등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시 지지를 해줍니다. 무슨 그림이 됩니까? 가격 조정 13주. 기간 조정 13주. 13 조정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돼요? 반등이 나오면 모멘텀이 이제는 상승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상승 쪽으로 모멘텀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슈가 있어야 되죠. 그 이슈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칭화그룹과 서로 연계할 수 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안 한다라고 밝혔지만 뭐예요? 그런 것 자체가 바닥을 만드시게 되면서 거래에 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바닥권에서 그러면 낙폭가대 공략했다. 그럼 얼마나요? 오늘 8에서 10% 나오고 일부 수시를 하면 돼요. 왜? 매물대 중간이니까. 그러고 나서 돌파가 나중에 주봉선 천천히 간다면 다시 한번 37,000자리만 돌파하면 4만원자리까지도 열리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낙폭과대 공략할 만하죠.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 공략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공략한다 이게 아닙니다. 낙폭과대도 공략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근거가 확실해야 되고. 그 연말 시즌이고 배당 시즌이고 연기금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온 시즌이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그 지속적으로 팔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외국인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채우는 종목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2월 달에도 강하게 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가지고 수익을 담보로 일부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간 것이 나중에 20% 30%라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여러분들 쫓아가는 매매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눌림을 잡고 바닥권에서 먼저 움직이기 전에 잡아가는 것이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매매는 시장 읽으라는 말씀을 자꾸 드린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볼 때 또 하나 체크해야 되죠. 뭘 체크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늘 강했죠. 차트를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3월 달에 고점 만들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돼요? 급등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이면서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17거래일 동안 상승이 나왔죠.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바뀌고 17거래일 동안의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고점 만든 건 어떻게? 17거래간의 조정. 17, 17이라는 대등수치를 완성을 한 거죠. 그러면 대등수치 완성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냐?
외국인들 지분이 삼성전자에서 50.3%까지 축소가 되었죠. 삼성전자 지분이 빠질 만큼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외국인이 매수가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연기금에서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자사주 매까지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상단 자리 136만 원, 7만 자리대를 돌파한다는 무슨 그림? 전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삼성전자 지금 추가 하락은 제한이 되겠죠? 그럼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된다? 하락 역시 제한이다. 그러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주 중반까지가, 다음 주 중순까지가 약간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조정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시장이 강하게 가서. 조정이 나올 때는 뭐 한다? 적극적으로 조정 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알찬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방송이 9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깡센클럽 강진전문가였습니다.